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준 전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서민은 취업과의 전쟁, 불경기와의 전쟁, 법무부는 검찰과의 전쟁, 청와대는 투기와의 전쟁, 정치권은 총성 없는 전쟁, 총선.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에선 미국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대피 신호가 아니라 대화 신호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고픈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유인경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강성신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천불나게 만든 그 사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지난 2017년 9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광주의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던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새벽에 택시를 탑니다. 네. 택시 뒷좌석에 탔는데요. 이 택시 네. 운전사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아하. 술에 취한 채로 차에 타서 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의를 받지 않고 만지게 됩니다. 네. 기사가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네. 차를 세우고 이 승객에게 당장 택시에서 내려라라고 아하.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남성은 너무 술에 많이 취해서 요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아하. 당시에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 전화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 결국 경찰에 입건됐고 재판까지 받게 됐잖아요. 임방글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재판까지 받았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은 교감으로 25년 동안 일한 점들이 나왔고요. 네. 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런 해요. 사람이 대통령 표창 네, 받았어요? 근데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아, 제 그래요? 생각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네. 검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렇게 뭐 봉사활동을 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점,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네. 보호관찰에게 선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아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은 하하. 면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징계가 남았죠.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이라는 강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임이라면 김기혁 아나운서 더 이상 교단에 못 서게 하는 조치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해임 처분은 더 이상 이제 교감으로서,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감은요, 네. 이거에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또 역으로 제기를 합니다. 아하. 그 이유가 네. 이 교감의 주장은 내가 술에 만취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사실 너무 취했기 때문에 뭐 상대를 내가 제압해서 추행을 하거나 이럴 힘도 쓰지 않았다. 네. 그리고 피해자의 옷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기 때문에 강제 추행 중에서도 매우 가벼운 추행에 속하고, 또 이제 성실히 근무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해임당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임 처분 취소 아마 소송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네. 그 소송을 제기한 교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어떤 판단 내려졌을까요? 1심에서는 이 교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내가 어떤 막 힘을 쓴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뭐 우발적으로 그랬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재판부는 강제추행이라는 건 반드시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한 다음에 추행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예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 신체적인 접촉, 이 강제추행도 같이 강제추행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주장을 배척했고요. 나아가서 지금 교감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직업인보다 교사는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맞아요. 품위 유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비하면은 이 해임이라는 징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요, 강성신 변호사님, 이 교감이라는 사람 정말 자신의 행동 반성하고 제 앞으로 자숙하며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1심 판결에 불복했다면서요? 네, 항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2심에서 교감 선생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즉 이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이제 판결이 난 건데요. 네. 그 판결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피해자의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이 교감이 주장하기로는 자신은 술에 취해서 의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 네. 매번 나오는 이런 뭐 심신미약의 주장이겠죠. 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합의에 이르렀으며 네.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고 네. 그리고 더 제가 조금 뭐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대가 이제 67세 여성인 점, 네. 그리고 진술 내용, 신고 경위 등을 보면요. 뭐 택시 기사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해서 그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셨던 부분이에요. 2심 재판부의 얘기가요. 유인경 평론가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택시 기사는 여성분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인데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 택시기사 속을 누가 알아요? 재판부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판결이지요.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지혜와 연륜이 더 높아지는 거지 성적 수치심을 못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이든 여성은 어떤 희롱을 당해도 뭐 그건 상관없고 이거 사회적인 경험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30몇 년 동안 신문사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직까지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수치심 오히려 더 강해지거든요. 아하.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네. 젊을 때 미숙해서 하지만. 그런데 단지 성희롱만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네. 1990년대에도 80대 할머니가 수십 년간 지속된 남편의 학대, 폭행을 견딜 수 없다면서 네. 황혼 이혼을 이제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하. 했는데 그때 판사가 어떤 걸 했냐면 그동안 또 참가 살았으니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시겠다고 계속 참고 사시라면서 이혼을 소송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왜 나이 든 여성은 아무런 감각도 없고 고통도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2020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아스럽고 그러니까요. 그나마 대법에서라도 제대로 된 판결 내려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유인경 평론가님이 예고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심 판결에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 그 이유는 1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이 교감은 가해자 교사이고 네. 강제추행이 가벼운 어떤 범죄가 아닌 만큼 이 해임은 정당한 징계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교원 사회 전체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어떤 그 명예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해임은 정당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방글 변호사님 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에게 일종의 좀 가르침을 준 거예요. 좀 똑바로 판단합시다. 이렇게 좀 뭐 꾸짖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표현이 그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경험이 많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죄가 경하다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네. 만약에 정말 그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안 느꼈다면. 뒤에서 누군가 만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 여성은 이 본인이 피해를 당한 즉시 그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바로 운전을 중단하고 이 승객에게 내려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점만 보아도 이 여성이 당시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테인데 네. 67세라는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 많다. 이것만으로 수치심이 없다, 이 사람의 이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고 가볍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보면 정말 그 의미가 정말 퇴색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김은미 팀장님, 사실 이번 대법원이 옳은 결정 내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역시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법원도 이제 눈물이 있는 건데 지금 대법원에서 명쾌하고 명확하고 올바른 판단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사들이 아마 성인지 감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추행은 남녀노소 피해가 똑같습니다. 물론 네. 처벌은 뭐 아동이나 성추행 처벌은 더하겠지만 네. 이 남녀노소 똑같다는 그것을 대법원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성추행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직은 우리 법이 따스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준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밖에 나갈 때요, 여러분 옷은 잘 안 챙겨봐도 이건 꼭 갖고 가실 겁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말씀하신 게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네. 한 대씩 요즘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원도 영월에서 사업을 하던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 사업가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이 지역에 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내용들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 사람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뭐 사진, 네. 영상, 뭐 문자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관련된 소문이. 그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이 소문을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나밖에 알 수 없는데. 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의심쩍은 곳이 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어딜까요? 바로 휴대전화 대리점이었습니다. 어허. 이 사업가가 1년 전에 휴대폰을 새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네. 바꿀 때 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을 하면 네. 새 것을 할 때 좀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나 맞아요. 봐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아하. 그렇게 해서 반납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대리점주를 찾아갑니다. 네. 아니, 내 휴대전화를 어디로 빼돌렸길래 이런 소문이 돌고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느냐라고 따지자 네. 이 대리점주는 이제 적반하장을 하면서 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내가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 네. 예, 하면서 검찰에 진정서까지 대리점주가 또 냈다고 합니다. 아, 자기가 오히려 협박받았다? 예. 아하. 그러면서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언론에 이제 제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요. 사실은 내 휴대전화에 있을 내용을 관련 소문이 돈다? 휴대전화 대리점까지 간 것도 일단 이분이 용하네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내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지? 네. 그럼 휴대전화를 과연 내가 이 외부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뭘까 보니까 내가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그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가서 따졌더니 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사업자가 말도 안 되는 사실로 나를 막 협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정을 내서 검찰이 수사를 해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바로 이 휴대폰 판매업자, 그러니까 진정서를 제출한 이 휴대폰 판매업자가 경찰관 2명과 결탁을 해서 이 받은 휴대폰을 본인이 갖고 있다가 네. 그 경찰에게 네. 이 휴대폰을 그대로 전달을 했던 거예요. 허허. 이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네.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지난달 23일 했거든요. 네. 압수수색을 한 다음 날 이 휴대폰 업자와 경찰관들이 검찰청에 찾아와서 네.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휴대폰 판매업자랑 경찰이 저런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제 발로 찾아왔다? 뭔가 털어놨을 거 아니에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자진 출두를 한 거죠. 네. 출두를 해가지고 그 판매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공익 차원에서 경찰관에 제보했다. 근데 경찰관은 또 뭐라 했냐면은 수사 목적으로 휴대폰을 갖다 압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정식으로 압수영장 받아가지고 휴대폰을 압수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판매업자로부터 건네받은 거기 때문에 네. 둘 사이의 모종의 커넥션, 즉 네. 결탁한 거 아니냐 아니면 평소에 뭐 첩보일 수도 있어요. 네. 아는 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휴대폰을 바꿨던 분 네. 그분에 대해서 뒷조사를 위해서 준 것이지 과연 수사 목적으로 줬는지는 이제 검찰 수사하겠지만은 네. 아무튼 판매업자는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하, 네. 무슨 공익제보 차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그 휴대폰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공익제보가 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 일단은 경찰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뒷이야기가 조금 검찰 조사 결과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이제 이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그 지역 사업을 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유지로 불렸는데 그 경찰관과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경찰이 일부러 개인 정보를 빼낸 다음에 어떤 좀 약점을 잡기 위해서 네.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갈등 때문에 약점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냥 휴대폰을 빼돌린 데 그친 게 아니라 또 다른 범행이 숨어 있다는데 대체 뭡니까, 강성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경찰 2명이 있었고요. 그 빼돌린 휴대전화를 무려 1년이 넘게 네. 그냥 자기가 혼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보관만 한 게 아니라 이 핸드폰에 들어있던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을 계속 무단 열람을 했고요. 그 휴대폰 안에 이제 개인적인 동영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를 외부로 유출했어요. 아하. 이제 유출을 했고 이 유출이 그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하.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핸드폰을 빼돌린 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네. 그 안에 민감 정보를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아하.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네. 경찰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데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우선 이들은 개인정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을 했고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해서도 안 되고요. 그 제공된 것도 부정한 이익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입건이 됐고요. 근데 네. 또 죄질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지금 현직 경찰관인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아하.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네.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휴대전화는 그냥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메신저 보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다 집약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저는 사실은 뭐 잃어버릴 때 가장 난감해할 게 휴대폰인데 여기는 이제 보면 뭐 스케줄도 있죠. 그다음에 추억이 담긴 사진도 있죠. 그러네요. 장난삼아 보낸 문자도 있죠. 다 있을 텐데 네. 게다가 더 심란한 것은 이제는 디지털 침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다 축약해서 보내다 보니까 가족에 관련된 전화번호조차 모를 잘 경우가 되게 못 외워요.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무심코 받은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어서 항상 모든 범죄에 이게 여기서 나오지 판도라 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처럼 휴대폰을 좀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헌 휴대폰 기기를 줬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해야 된다. 대리점 가서 초기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눈앞 현장에서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개인으로서도 자기 거에서 들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초기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두 번의 초기화 과정을 거치신다면 공기계라 하더라도 제 정보가 떠돌아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돈 얼마에 또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개인의 사생활, 특히 사진이나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서 자신도 모르는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경우 많잖아요. 아마 그런 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휴대폰 교체 때 반드시 조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배우 주진모 씨라고 잘 아실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가장 행복해할 이 주진모 씨가 지금 우울하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김기화 아나운서? 네, 대한민국의 톱스타인 이 주진모 씨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협박 내용은요, 최근 이제 사생팬으로 추정이 되는 세력에 의해서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휴대전화예요? 맞습니다. 어허. 뭐 사적인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소속사 측은 주진모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상황입니다. 어허. 그런데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신혼이잖아요. 지금 신혼기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10살 연하인 연인 이제 민혜연 씨와 지난해 6월에 백년가액을 맺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혼을 즐겨야 되는데 덩달아서 아내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었습니다. 세상에. 네. 지금 이 가정에 무슨 지금 우환이 이렇게 닥치는 거예요. 세상에. 신혼인 이 집에 행복해야 될 신혼의 단꿈에 젖어야 될 집에 지금 무슨 우환이 닥친 겁니까? 그런데 단순히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만 된 게 아니라면서요, 임방금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제 해킹당하면 해킹당한 것 자체로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이 우려하는 거는 사실 이 해킹당해서 나의 이 사생활 정보가 외부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노린 이 해킹한 사람이 네. 어떻게 요구하냐면 내가 이걸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라고 아하. 협박을 하면서 네. 만약에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갈을 하고 있는 거죠. 하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개인의 사생활,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여기에 다양한 정보, 다양한 개인 정보 같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사생활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연예인 같은 경우는요. 그 내용이 어떤 걸 떠나서 진짜 민감한 내용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예능 프로에 개그맨이 나와서 자기는 만약에 뭐 비행기가 추락한다 그렇게 가장 먼저 할 짓이 휴대폰 전화를 지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하. 뭐 사진이고 왜냐면 본인은 죽더라도 휴대폰은 남아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파헤쳐지면 자기가 너무 심란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농담 반 웃음 반으로 했지만 주변에 있던 많은 연예인들이 끄덕끄덕 공감했어요? 공감했어요. 그렇죠. 그냥 나왔던 것들이 본인은 사라져도 오죽하면 디지털에서 살아남아서 디지털 장례사까지 나오는 맞아요, 지경이 있어요.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일반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 주진모 씨는 해커의 협박에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돈 줄 수 없어. 나는 이런 거 돈으로 당당하게 나갔네요. 해결할 일이 아니야. 아하. 그랬다가 이제 보복으로 네. 동료랑 주고받던 문자들이 이제 언론에 퍼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정말 달콤한 신혼도 들기는 중이고 네. 부인도 방송에 잘 알려진 유명한 의사여서 네. 더 공포심이 더 크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당당하게 거리낄 거 없어. 네가 범죄를 저지르면 저질러봐. 해킹한 사람은 해커한테 당당하게 나갔습니다만 결국 그 해킹한 사람 결국 문자 내용을 주진모 씨와 동료 유명 배우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유출하고 말하는데 그런데요. 피해를 본 분이 주진모 씨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요. 강성신 변호사님. 네, 주진모 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톱스타 A 씨 그리고 아이돌 그리고 유명 셰프까지 무려 이런 비슷한 범행으로 인해서 제보된 피해자가 1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일어났다는 게 문제이고요. 네. 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는 저는 해커입니다. 피싱이 아닙니다. 폰을 복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해요. 예, 해커들은 한마디로 폰을 복제했다라는 건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유명인의 사생활 관련 스캔들에 있어서는 대응 및 대처가 소극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굉장히 자신들의 사생활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일부러 유명인들의 폰을 복제를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휴대전화를 해킹한다는 거, 복제한다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고 놀랍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아예 대놓고 나 당신 폰 복제했어. 그러니까 내 요구 순순히 들어. 아주 이렇게 버젓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그 개인이 한 건 아닌 것 같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보면은 네. 개인정보를 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해커, 내가 블랙 해커 누구라고 자기 소개도 해요. 네. 그 다음에 금품을 요구합니다. 금품 요구하는 거 보통 5천만 원, 또 1억, 10억까지 요구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당신이 돈을 붙이게 되면은 삭제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강조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돈이 입금되면 자료를 삭제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인기 유명인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자라든지 사진, 이 동영상 같은 게 좀 약간 남한테 듣기 싶은 게 있어요. 요거를 만약에 돈을 안 붙이게 되면 잠깐 샘플을 보내줘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돈을 붙이게 되면 삭제하는데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해킹을 한 다음에 네.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연예인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네. 외국에서 전문적인 집단이 지금 국내 그 유명 연예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커를 하면서 네. 금품을 갈취하는 거죠.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무슨 인터넷 예를 들어서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다. 이건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근데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킹해서 복제를 할까 도무지 믿기지도 않고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 지금 걱정되는 건요. 이러한 비슷한 수법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해커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유명 배우 주진모 씨에 그치는 게 아니라 김기혁 아나운서. 예. 앞서 아이돌 스타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유명 셰프도 있고. 실제로 주진모 씨는 당당하게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피해자분들 중에 금전 요구에 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명 세상에. 아이돌 중에 한 분이 또 협박을 받았는데 아하. 이분은 돈을 이 해커에게 건넸습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에 아까 주진모 씨는 이제 문자 메시지가 유출이 됐지만 사실상 사진이라든지 동영상까지 복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세상에. 이 유명 아이돌은 이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을 건넸고 하지만 이제 돈을 줬다고 해서 과연 그 해커가 동영상을 깔끔하게 지웠을까?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이제 의심을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주진모 씨처럼 이렇게 금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박에 굴하지 않으면은 네. 이 해당 휴대폰의 주인에게만 연락을 한 게 아니고 이 해당 스타의 지인에게도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획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서 아니 이런 상황이 있다. 응하지 않으면은 내가 유출하겠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좀 해결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또 제3자에게 또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개인의 어떤 연예인 개인의 문제라고 지금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과연 이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대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들 정체를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우선 해커들의 정체가 어떤 건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하. 다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데요. 네. 우선 이 해커가 보낸 이 문자를 보면 저의 목적은 금전입니다. 저가 하는 일이 자료 거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하는 일 이렇게 하지 저가 한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그 외에도 뭐 합의가 되면에 이 되면도 또 우리 그 맞춤법에 맞지 않죠. 보시면 자료는 원격사고로 직접 폐기하세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직접이 아니라 직접이잖아요. 이게 등등 어쨌든 맞춤법도 틀리고요. 또 문장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표현도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다.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공통점이 절대 우리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나를 잡을 수 없다.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을 내비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뭔가 체계적이잖아요. 난 누구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주고 돈 줘.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한다면 국내보다는 이거 국외에서 활동하는 어떤 조직화된 어떤 이런 해커들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감 잡으셨겠지만 이 주진모 씨나 유명 배우한테 협박 SNS나 문자를 보낸 아니 그걸 조사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걸 조사해봤자 다 발신자 추적도 안 되고 국내에는 없는 IP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감좁자 아직은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성신 변호사님 이거는 우리 일반인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게 랜섬웨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정말 뜬금없이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네. 메일이 하나 와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자기들이 다 쥐고 있고 락을 즉 잠궈놨으니까 상응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이거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아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돈을 줄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면 제 소중한 사진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그 기한을 넘겨가지고 돈을 줘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러한 일은 당연히 비단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을 때 그 클라우드라고 해서 웹하드와 핸드폰을 연동을 해서 복제를 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국제 공조의 문제라든지 IP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핸드폰 기종에 따른 보안 프로그램 설정을 찾아보셔가지고 패스워드를 2중, 3중으로 걸어 놓으시면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가 좀 예방할 수 있으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 뭐 휴대전화를 그렇다고 이거 뭐 어떻게 안 바꾸고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기종을 안 바꾸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해커들의 협박에 시달린다? 그러면 거기에 혹시라도 뭐 남이 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가요? 막 상상력이 증폭돼가지고 없는 말 갖다 붙이는 네티즌들이 혹시 있다면 이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구나 뭐 민간인도 그렇지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하잖아요. 네. 방송에 나와서 입고 있던 뭐 옷 하나, 무늬 하나 갖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이 하기 때문에 유난히 민감할 텐데 네. 그런 것 갖고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포는 엄청나겠지만 네. 제2, 제3의 피해는 항상 네티즌들이 누구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사실이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제2, 제3의 설리 씨나 구하라 씨 같은 이런 분들이 나타날까 봐 너무 걱정스럽고요. 그런 피해자가 나타날까 봐요. 네. 이제 대중들 좀 성숙해지셔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허다못해 무슨 뭐 어떤 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개인 사생활이야라고 포용이 된다면 그러니까요. 이런 범죄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진모 씨처럼 좀 용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요. 우리들도요. 휴대전화 그 안에 사진과 영상이 남이 봐서는 안 된 그런 차원이 있어서 거림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사생활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보호받고 싶은 거잖아요. 아마 연예인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런 약점을 노리는 이 해커들 반드시 우리 수사기관이 검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 뉴스파이터에서요 경찰분들 칭찬 많이 해드립니다. 민중의 지팡이.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찰은요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민중의 곰팡인가요? 김기영 아나운서. 예, 한 20대 현직 순경이 벌인 일입니다. 한날 이제 경찰 동료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당 사진 속에는 한 여경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세상에. 이걸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 여경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이었거든요. 이 여경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서 막 자랑질을 해놓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사진은 차치하고 이 남자가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동료들은 합의하에 이제 뭐 서로가 잠자리를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잠시 뒤에 저희가 밝혀드릴게요. 예. 일단은요,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동료, 같은 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이 동료 여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한다. 유인경 평론가님, 일단 이 자체도 참 몹쓸 남성이에요. 이걸 말했다는 자체도요. 제가 뭐 여성이어서 그 남성을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그 김정훈 문화심리학자에 따르면 BNG라고 합니다. 뻥행구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조금만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칠하다고 얘기를 네. 하고 뭐 형님 아워하는 사이인데 알고 보면 모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성적인 문제라면 네. 더구나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그들이 받을 피해와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네. 게다가 직업이 경찰입니다. 네. 성범죄를 수사하고 가해자들 잡아들여서 응징해야 될 사람이 네. 동료 여자 경찰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 삼아 떠벌린 이 남성. 그런데 그 자랑질이요. 임방글 변호사님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또. 네. 이미 지난해 2월에도, 그러니까 2019년 2월에도 이 동료, 경찰 동기들이랑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한 여경과 성관계를 했다라고 이제 또 자랑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앞에 자랑한 사진이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해당 사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됐는데 김은미 팀장님 반전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8년 8월경에 아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여경을 성폭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후에 그 경찰서 가면 여경 휴게실이 따로 있거든요. 네. 휴게실도 있고 아마 그 잠을 자는 거를 그 경찰관이 몰래 네. 그걸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아니고 휴게실에서 잠자는 여경의 속옷 사진을 몰래 찍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창피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법을 집행을 하고 또 경찰관 시험 보기 위해서는 인성검사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경찰관이 인성검사를 통과를 해서 그 어려운 시험에 붙었는지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진을 찍은 게요. 몰래 찍었는데요.
더 기가 찬 게요. 성폭행을 이미 그 여성 경찰을 성폭행을 한 뒤였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숙직 공간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임방을 변호사님, 네. 이거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정말 드러나기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지게 됐을까요? 소문 때문인데요. 아하. 작년 10월에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전북 지역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순경이 동료 여경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경찰 동기들이 있는 SNS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요. 소문의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1개월 뒤인 2019년 11월에 이 전북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네. 이 소문 신빙성이 좀 있는데 하고 판단을 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 20대 순경은 직위 해제되죠. 성폭행 당한 것도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수치심이 일었을 텐데 그 영상이 있었다는 말까지 들으면 이 소문이 강성신 변호사님이 해당 피해 여경한테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수년이 지났지만 왜 그때 당시에 이런 사실을 뭐 고소하거나 혹은 뭐 자신이 일하는 곳에 얘기를 하지 않았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 네. 문제를 삼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심지어 강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미한 성범죄라도요. 이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요. 그런 사실을 알리기를 극도로 꺼려하셔요. 아하. 근데 이거는 심지어 경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강간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피해인데 그리고 네. 범죄인데 네. 이런 사실을 그때 당시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왜 삼지 않았냐 이러한 질문은 옳지 못한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이 굉장히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혹시라도 뭐 어떤 그 취업이라는 게 인사상의- 이제 경찰의 네, 직이군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좀 이런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걸 있지 세상에. 않을까라는 걱정과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또 조직 내에서 좀 이런 안 좋은 소문이라든지 2차 피해를 본인이 스스로 걱정을 해가지고 또 그냥 주변에 혼자, 믿고 네. 말할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민을 네. 세상에. 그래서 혼자 소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 몹쓸 짓을 하고 조사를 받게 된 20대 순경. 뭐라고 했습니까? 김경환 조사에서. 네, 이 20대 순경은 뭐 여전히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 여경과 한 것이다. 그리고 사진을 이제 동료들에게 보여준 것도 내가 일부러 뭐 자랑하려고 고의로 보여준 게 아니다.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을 동료들이 보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오리발 작전을 내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김은배 팀장님, 그 여경을 성폭행했다는 물적 증거, 직접 증거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진술은 지금 여경 진술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경찰관의 집이라든지 사무실 그다음에 차량을 압수를 했는데 네. 물증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하. 그럼 마지막 알다시피 휴대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휴대폰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경찰관이 바꿨어요.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압수하게 되면 포렌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바꿨는데 치밀하게 행동했네요. 본인은 그랬어요. 왜 바꿨느냐? 네. 고장이 나서 바꿨습니다. 그럼 그 휴대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네. 이 경찰관 하는 말이 아버지를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전주에 있는 한 저수지에다가 버렸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수색을 했어요. 그 그런데 저수지가 수색한 거예요, 저수지도?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수지에 버렸는지 땅속에 묻었는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아무튼 뭐 폐기를 했는지 그렇죠. 뭐 갈게 뭐 부쉈는지 그렇죠. 물증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다면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이런 정말 인간 이하의 이 사건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휴대전화 저수지에 버려서 못 찾았잖아요. 네. 경찰이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사실 다 찾아봤습니다. 우선
이 순경의 뭐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새로 바뀐 전화기, 아하. 또 이 순경과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 경찰 동기의 전화기까지 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찾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네. 이 또 그 클라우드 서버 있잖아요. 네. 그 보관해 놓는 거 거기까지 주전돼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물증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준 부분과 관련해서요. 하지만 지금 이 순경이 본인의 범죄 일부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내가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여기 자백에 더해져서 그 사진을 본 또 이 경찰 동기들이 나 그런 사진 본 적 있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경찰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경찰에 입문했다는 게 자체가 경찰의 수치일 거예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 그런 아들의 부탁을 아무런 의심 없이, 글쎄요, 뭔가 이상한 걸 끼임새를 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뭔가 은밀하게 처리했다는 이거 아버지란 사람, 그럼 그 사람 처벌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처벌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일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요. 증거인멸죄에 해당해요. 네.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영화에서 아들이 자신의 친모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어머니는요.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던 손톱을 본인이 먹는 장면이 그 나와요. 장면 기억나요. 네. 그러면은 이 어머니한테는 과연 그러면은 증거인멸죄가 적용이 될까라고 하면은 이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조금 법의 눈물 이거와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아하.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사실 이런 친족이 네. 아들의 어떤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네. 증거인멸죄로 의율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은 아버지를 시켜서 아버지가 저수지에 핸드폰을 버렸다라고 해도 네. 이 아버지를 증거인멸죄로 의율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하. 하지만요, 이 피해를 당한 여경의 일단 진술이 일관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는요, 하늘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뉴스파이터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